넌 이 학교에 있을 자격 없어. 저리 꺼져. 너네 식당에서 나는 김치 냄새 역겨워. 야, 여기 아시안 냄새 나지 않아? 쟤네 부모님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사냐? LA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매일같이 들려오던 말들입니다. 그렇게 16살 한인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날 소녀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그리고 소녀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느 면접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릭 김입니다. 면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에릭의 입을 주목했어요. 저는 당신들이 제시한 연봉 100만 달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면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최고의 대학병원. 한화로 약 12억에 달하는 금액의 연봉 협상을 칼같이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이 한인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코리안 드림 시리즈를 진행하는 김서진입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에릭 김 원장님의 이야기를 취재해왔습니다. 처음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 같았거든요.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그의 진정성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LA의 어느 평범한 고등학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괜찮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교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한식당을 하는 부모님을 둔 학생이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놀림을 당했으니까요. 야, 또 김치 냄새 나네. 쟤네 부모님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사냐? 저 녀석 옷에서 마늘 냄새 난다니까? 이런 말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대꾸도 해보고 싸워도 봤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저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학교는 LA의 평범한 공립고등학교였습니다. 부자 동네의 명문 사립고처럼 화려하진 않았죠. 오히려 낙서로 가득한 벽과 녹슨 사물함들이 학교의 일상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있었지만 묘하게도 아시아계 학생들은 특히 더 심한 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면 저는 주로 도서관으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책장 사이가 제 유일한 안식처였죠. 거기서 의학 잡지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서관에 숨어 의학 잡지를 보며 지냈었던 순간들이 제 인생을 180도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요. 학교가 끝나면 저는 곧장 부모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LA 한인타운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조그마한 한식당을 하고 계셨거든요. 손님들 주문받고 설거지하고 바쁜 시간에는 서빙도 했습니다. 가게 일을 돕다가도 틈만 나면 주방 한켠에서 공부했어요. 때로는 기름 냄새 속에서, 때로는 설거지통 옆에서. 밤 11시 가게 문을 닫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는 게 일상이었죠. 책상에서 졸다가도 부모님의 굽은 허리를 생각하면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당하는 차별이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부모님을 향한 제 마음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묵묵히 참았죠. 총알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 아버지가 가끔 하시던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히 피하라는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참고 견디는 것도 큰 용기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을 보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씩 단단해져 갔죠. 차별과 조롱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경험들이 훗날 제가 의사가 되는 길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새벽 4시 어두운 LA의 거리를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항상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이었죠. 채소들은 새벽에 사야 신선하다며 아버지는 매일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아버지,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넌 좀 더 자거라. 공부하느라 피곤할 텐데.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새벽 장보기에 동행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라고 생각했죠. 시장에서 무거운 쌀자루를 나를 때도 큰 김치통을 옮길 때도 아버지는 제가 도와드리는 걸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리가 공부해서 성공하는 게 네가 우리를 돕는 거야. 어머니는 그 시각 이미 가게에서 반찬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에 육수를 우리는 소리, 마늘 다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죠. 어머니의 손은 항상 거칠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이시고 칼질하시다가도 손도 많이 베이셨어요. 하지만 그 손으로 만드신 음식은 언제나 최고였어요. 우리 에릭이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도 만들어야지.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아니야, 너는 SAT 공부해야지. 점심 준비로 바빠질 때면 주방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배달 주문이 밀려들고 손님들은 북적거리고. 그래도 부모님은 늘 웃으셨죠. 특히 단골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면 어머니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가 참 예뻤습니다. 가끔 손님들 중에는 까다로운 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한국에서 먹던 맛이 아닌데? 가격은 비싼데 양은 적네. 그래도 부모님은 늘 고개 숙여 사과하셨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주방 정리가 끝났죠. 어머니는 내일 쓸 배추를 절이면서도 제 공부방을 들여다보셨어요. 에리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피곤하면 좀 쉬어도 돼.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하루가 얼마나 고된지 알았으니까요.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부모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말이면 가게는 더욱 바빴죠. 한인 교회 교인들이 예배 후에 몰려오셨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서빙을 도왔습니다. 공부는 잠시 미뤄두고 틈나는 대로 주방 한켠에서 문제집을 풀었어요. 때론 김치 냄새가 배인 교과서를 들여다보며 수학 공식을 외우기도 했죠. 어느 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주저앉으셨어요. 너무 피곤하셨던 거죠.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이 고생만 시키는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죠.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하루하루는 고단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희생에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주말이라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는 평소처럼 서빙을 돕고 있었죠. 육개장 한 그릇을 들고 매일 오시는 할아버지 테이블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할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지셨어요. 순식간에 가게 안이 소란스러워졌죠.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라고 외쳤지만 모두들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얼마 전 도서관에서 읽었던 의학 잡지에서 본 심장마비 응급처치법이었죠.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저는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어요. 호흡을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의학 잡지에서 본 대로 가슴을 규칙적으로 압박했죠.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며 리듬을 맞추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119에 전화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제 옆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셨죠. 제발 깨어나세요.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눈이 살짝 움직였어요. 그리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되찾으신 상태였어요. 잘했어요, 학생. 당신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죠. 며칠 후 할아버지가 퇴원하셔서 가게에 다시 오셨습니다.
내 목숨의 은인이구나.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었어? 그냥 책에서 봤던 걸 따라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넌 의사가 되면 좋겠구나. 네 안에는 그런 재능이 있어.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의사가 되고 싶니? 네, 아버지. 오늘 제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죠. 의대는 돈이 많이 들 텐데. 알아요. 하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학금도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도 더 하고요. 어머니는 그날 밤 제 방에 오셔서 오랫동안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렇게 제 꿈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의학 서적을 읽었고 생물 시간에는 더욱 집중했죠. 점심 시간에도 도서관에서 의학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가게 일을 돕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손님들의 건강 상태도 더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됐고 어르신들의 작은 불편함에도 더 귀 기울이게 됐죠. 에릭, 요즘 내 혈압약 먹는 시간 잊지 않게 꼭 체크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약은 꼭 식후에 드셔야 해요. 제가 알람 맞춰드릴게요. 작은 한식당에서 시작된 저의 의사의 꿈. 그때는 몰랐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제가 진정한 의사가 되는 길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제 책상 위에는 의대 지원서들이 가득했습니다. UCLA, 스탠퍼드, 하버드. 꿈만 같은 학교들이었죠. GPA 3.9, MCAT 상위 1% 성적. 숫자만 보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에릭, 넌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선생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보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은 UCLA였어요. 면접관 중 한 명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한식당에서 일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게 의학과 무슨 관련이 있죠? 손님들의 건강을 살피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의사도 결국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니까요. 면접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구 경험이나 병원 인턴십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면접에서는 더 직접적인 질문이 날아왔죠. 당신의 부모님은 교육받은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계 지위는 있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모님이 고등학교도 못 마치시고 이민 오신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저희 부모님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면접관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오직 성적뿐이라는 걸. 장학금 심사도 비슷했습니다. 연간 학비가 8만 달러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인가요?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을 병행할 생각입니다. 한식당 수입으로는 상환이 어려울 텐데요. 한 달, 두 달. 거절 편지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밤마다 책상에 앉아 지원서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지만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부모님의 학력, 집안의 경제력, 인맥.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에리가,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노력하면 되죠.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구나. 마지막 희망이었던 하버드 면접날, 저는 가게 앞치마를 벗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타주신 따뜻한 미역국을 한술 뜨고 집을 나섰죠. 김혜릭 씨, 이쪽으로 오세요. 면접실에 들어서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 지원서를 넘기며 말씀하셨죠. 성적은 훌륭하네요. 하지만 의대는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리더십, 연구 경험, 의료봉사.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그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했던 그 순간. 하지만 그건 그저 한식당에서의 일화일 뿐이었나 봅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올 때 저는 알았어요. 또 하나의 거절 편지가 올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그때 주방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어머니. 아니야, 이게 끝일 리가 없어. 그렇게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도 목표는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좌절 후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던 중 LA 외곽의 저소득층 의료봉사 프로그램을 발견했죠. 의대생이나 간호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의대생은 아니지만 한국어와 영어, 스페인어를 할 수 있습니다. 통역 봉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제 간절함을 알아주셨나 봅니다. 통역 봉사자가 부족했는데 잘 됐네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오실 수 있나요? 매주 토요일 LA 외곽의 임시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무료 진료를 하셨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자원봉사로 오셨죠.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신지 통역해 드릴게요. 이 약은 식후에 드셔야 한다고 하세요.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통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의학 용어들도 배우게 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멕시코에서 온 마리아라는 소녀였습니다. 심한 천식이 있었지만 치료비가 없어 고생하던 아이였죠. 마리아, 괜찮아. 선생님이 좋은 약을 주실 거야. 그 아이의 호흡이 편해지는 걸 보며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 통역을 넘어 더 많은 일을 배웠습니다. 혈압 측정, 기초 검진 보조 차트 작성. 의사 선생님들이 틈틈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죠. 에릭, 넌 환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 그게 의사한테 정말 중요한 자질이야. 존슨 선생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점점 확대되어 한인타운의 노인복지관으로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마치 제 할아버지, 할머니 같았죠. 김치 냄새 난다고 놀림받았다며? 나도 그랬었어. 하지만 보람된 일 하면서 살면 그런 건 다 잊혀져.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주말마다 이어진 봉사활동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란 걸 배웠죠. 1년이 지났을 때 봉사팀 의사 선생님들이 모두 추천서를 써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헌신과 환자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예비의사의 모습이야. 이제는 압니다. 의대 진학이 실패한 그때가 오히려 제가 진정한 의사의 의미를 배우는 시작이었다는 걸요. 화려한 병원이 아닌 임시 천막 진료소에서 만난 환자들이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으니까요. 1년간의 의료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의대 지원서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성적이나 스펙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죠. 저는 LA 외곽의 임시 진료소에서 만난 환자들에게서 의학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지원서를 쓰며 그동안 만난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천식을 앓던 멕시코 소녀 마리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던 한인 할아버지, 고혈압 약을 살 돈이 없어 힘들어하시던 할머니. UCLA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의료봉사 경험이 인상적이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제가 통역해드린 환자 중에 멕시코에서 오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심했지만 병원비가 무서워 몇 달을 참고 계셨죠. 진료를 마치고 할머니가 우시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같은 곳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다면 이런 분들을 위한 의사가 되겠다고. 면접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의료봉사. 의미 있는 경험이군요. 스탠퍼드 면접에서는 제가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통역만 했지만 점차 기초 검진과 차트 작성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죠. 때로는 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고통이 덜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버드 면접장. 작년과 같은 장소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작년에 저는 그저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현장에서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성장한 예비 의사입니다. 봉사팀 의사 선생님들이 써주신 추천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에릭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의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합격 통지는 UCLA에서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의료봉사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봉사하면서 늦게 들어와도 늘 웃는 얼굴이더라. 그게 내 진심이었나 보구나. 일주일 후 스탠퍼드에서도 합격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버드 의과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버지는 합격 통지서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그게 결국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봉사활동 동료들과 합격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에릭, 넌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우리가 봤잖아. 내가 얼마나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임시진료소로 마지막 봉사를 하러 갔을 때 마리아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에릭 오빠가 의사 되면 나도 오빠한테 치료받고 싶어요. 그래, 약속하자. 내가 꼭 좋은 의사가 될게. 그렇게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의사가 되는 길은 성적이나 명예가 아닌 환자를 향한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하버드 의대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고등학교 시절 저를 괴롭혔던 브라이언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김치남 아냐? 브라이언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1년간의 봉사활동이 제게 준 자신감이었을까요? 오랜만이네, 브라이언. 넌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구나. 제 차분한 대답에 브라이언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첫 실습 수업, 우연히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여전히 잘난 척했죠. 내 아버지는 보스턴 종합병원 원장이야. 난 의학을 잘 알아. 하지만 실제 환자를 대하는 실습에서 상황은 달랐습니다. 환자분, 증상을 말씀해 보세요. 브라이언의 차가운 태도에 환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죠. 많이 불편하셨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들을게요. 봉사활동에서 배운 대로 환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저렇게 환자와 대화를 잘해? 수업이 끝나고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1년 동안 의료봉사를 했어. 거기서 배웠지. 의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어야 하는 사람들이야. 그날 이후 브라이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습 시간에 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어느 날 고백했죠. 저기 에릭 미안해. 고등학교 때 내게 한 행동들. 그리고 지금도 처음에 그런 태도를 보여서. 괜찮아. 나도 그때보다 많이 성장했으니까. 근데 정말 궁금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 브라이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료봉사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 영어를 못해서 고통받는 이민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지. 의사는 지위나 명예가 아닌 사명감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말이야. 제 말을 듣던 브라이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어. 내가 배운 그런 것들을. 이번 주말에 내가 봉사하던 진료소에 같이 가볼래? 거기서는 의학의 진짜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도 천천히 변해갔죠. 환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학기 말 브라이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에릭, 내 덕분에 깨달았어. 의사가 된다는 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봉사활동에서 배운 교훈이 이렇게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우리 같이 좋은 의사가 되자. 그래, 이제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고 싶어. 우리는 이제 라이벌이 아닌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 작은 임시 진료소에서의 봉사활동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제가 처음 의료봉사를 시작했던 그 LA 외곽진료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닥터 에리킴 무료진료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아들, 여기다 개업하면 돈을 못 벌 텐데. 걱정스러운 아버지의 말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이곳에서의 봉사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그때 받은 사랑을 돌려줄 차례죠. 진료소 문을 연 첫날, 10년 전 제가 통역해드렸던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고등학생이 된 그녀였죠. 에릭 오빠, 정말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오빠처럼 저도 꿈을 이룰 거예요. 의료봉사 시절 만났던 환자분들이 하나둘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통역 봉사하던 청년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구나. 이제는 영어를 몰라도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료소는 단순한 병원이 아닌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습니다. 젊은 의대생들이 봉사활동을 오고 간호학생들이 실습을 하러 왔죠. 제가 받았던 그 기회를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봉사활동을 온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이곳에서 시작했으니까. 브라이언도 주말마다 와서 무료 진료를 돕습니다. 그는 보스턴의 큰 병원에서 일하지만 이곳에서의 봉사를 잊지 않았죠. 에릭, 내가 보여준 게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야. 돈이나 명예가 아닌 환자를 위한 진심. 부모님의 한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매일 아침 진료소 문을 열기 전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들,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 행복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서요. 얼마 전에는 의대 동창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김 선생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환자들이 건네는 이런 말 한마디가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진료소 한쪽 벽에는 10년 전 봉사활동 시절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때의 꿈 많던 청년이 이제는 그 꿈을 이루어 다른 이들의 꿈을 돕고 있네요. 매일 아침 진료소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의사가 된다는 건 단순히 성공하는 게 아니었어.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는 거였지. 그리고 오늘도 환자들을 맞이하며 외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저희의 보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위대한 민족이죠. 일제강점기를 이겨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났으며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에릭의 이야기처럼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K-팝, K-드라마, K-뷰티.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인정하고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를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